신견 작가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한 두 가지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컨슈머에서 크리에이터로 이제 진화를 하고, 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이제 플레이어 중심의 또 이런 세계로 진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컨슈머에서 크리에이터로, 그러니까 그 프로슈머 이런 크리에이터로 진화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여러 그 산업에서 이제 발견되고 목격됐던 현상들이라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100%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크리에이터 중심에서 플레이어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가 이제 이해가 하나가 안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소비 내지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크리에이터와 이제 이 플레이어라는 게 이제 어떤 대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화한다는 거는 크리에이터보다는 플레이어가 더 중요하다, 내지는 크리에이터 중심이 아니라 플레이 중심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됐는데, 사실 이 경제, 이 가상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두 개가 같이 존재해야지, 상호 보완되거나 상호 레버리징을 해야지 이게 이제 계속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저도 놀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맞고요. 특히나 최근에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이 안에서의 어떤 사용자 페르소나의 스펙트럼을 정의해보면은 누군가가 돈을 써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전통적인 방식의 기준을 갖고 있는 소비자, 컨슈머라고 해볼게요. 커스터머나 컨슈머라고 하면은 그들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나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전통적인 혹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경험한 가치 기준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디센트럴랜드에서 길 주변의 땅이 더 비싸게 판매됐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건데, 컨슈머 이제 그 크리에이터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게임을 한다 혹은 디지털 세계에서 여러 가지 소비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을 깎아먹는 하나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로서 작동을 했었죠. 근데 뭐 예를 들어 e스포츠가 생기면서 e스포츠 게임 선수들이 나타나고 와, 게임하면서 돈을 벌어, 이게 우리한테 되게 큰 충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하는데 누구는 감상하지만 누군가는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어. 근데 되게 재밌게 일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사실 크리에이터 어떤 생태계까지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철저하게 그들은 수익화라는 목적성을 갖는다. 혹은 현실 세계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성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거스르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왜? 라고 하면 그냥 재밌잖아. 하고 싶어서. 네, 현재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NFT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술품을 수백억을 주고 구매한다. 물론 그들에게 명분이 있어요. 최근에 뭐 700억에 판매된 비플의 작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야기는 왜 샀어? 라고 했을 때 1조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1조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요. 네, 크립토펑크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페르소나는 물론 그들이 뭐 암호화폐나 여러 투자를 통해서 이미 많은 수익을, 많은 자산을 보유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력을 만들어내는, 아까 말씀드린 아티팩트 같은 팀들도 있거든요. 그들은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어떤 지출을 하거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의 기준이 현실 세계와 어떠한 연결고리도 갖지 않고 애초에 가상 세계에서 가치가 생성돼서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소비되고 폐쇄 루프를 만약에 그려본다라고 하면 가상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기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라는 굉장히 대담한 세계관을 던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현실에 뭐 샤넬이나 구찌나 뭐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가상세계에서의 문법들을 그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어라는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신발을 만들고 값어치를 그냥 책정하면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의 놀이에 가까운, 한번 오늘은 2억에 올려볼까? 5억에 올려볼까? 진짜 팔리나 보자. 근데 그걸 사는 사람도 이걸 내가 5억을 쓰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지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저는 주변이라고 말씀드린 게 실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관찰되는 모습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세계를 꿈꿔야 될까? 이런 좀 새로운 담론들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꼭 더 나은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크리에이터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이고 적어도 파급력은 굉장히 굉장하다. 뭐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뭔가 가치를 높이었다가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가 굉장히 밈에 가까운 불필요하면서도 무의미한 행동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신견 작가님이 마지막에 사실 생략, 이제 시간 때문에 생략하셨던 play to earn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아마 조금 이 부분이 더 언급이 될 부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이게 크립토 세계, 크립토 월드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기술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막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이제 합의가 되고 얼마만큼 수용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논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구상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80억 명의 인구 중에 단 1억 명이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룹이 존재한다면 1억 명 사이 안에서도 이제 경제 구조는 만들어질 수 있는 세계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이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아주 그 밈 같은 현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잠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구찌나 뭐 샤넬 뭐 너희들이 암만 잘해도 뭐 못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례도 몇 번 등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그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강력하고 다른 어떤 브랜드나 산업에 비해서 좀 뭐랄까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잘하고 있고 그들이 남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이들이 왜 이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구찌하고 루이비통 두 브랜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 이게 꼭 뭐 가상세계에서 아바타 뭐 아이템을 판매한다 이러한 것들을 가려놓고 봤을 때도 실제 이 두 브랜드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지표들은 오히려 금융 쪽이나 뭐 경제 쪽에서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인류 보편, 사회 보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볼 때 그들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선호와 선호도 같은 것들이 존재할 때 지금까지의 많은 기준들이 패션 분야에서나 이러한 소비라는 분야에서의 것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떨어졌었죠. 네, 위에서 아래로 올해는 이러한 것들이 트렌드야라고 이거를 사면 100만 원 정도 사면 너는 잘한 거야. 심지어 요즘은 막 오프라인 매장에 줄을 서서 이것들 구매하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티팩트 같은 데서 말하는 다음 세대, 다음 단계,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제는 그런 탑다운의 방식이 아니에요. 네. 애초에 모든 것들이 유저 베이스, 플레이어 베이스, 플레이어 오운드라는 표현들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가지는 강점은 누구나 이것들을 제한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누구나 그것들을 채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퍼미션리스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크립토펑크라는 NFT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새로운 게임을 내놓는데 게임 안에는 캐릭터가 애초에 없어요. 대신에 이 안에서 내가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나는 크립토펑크의 유저들을 타겟해서 이 안에 불러올 거야라는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크립토펑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갖고 있었을 뿐인데 특정 게임에 새로 런칭하는 게임 안에서 얘가 특수한 굉장히 많은 혜택으로서 나에게 제공이 되는 거죠. 이걸 아까 제가 에어드랍이라는 표현을 했던 건데 블록체인에서는 특정 토큰, 특정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체를 다 추적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0개의 토큰이 발행됐는데 현재 어떤 지갑 주소의 사람이 이거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적인 소통을 해 나가는데 그 주기 자체가 기존의 패션 브랜드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캡슐 에디션 같은 더 빠른 주기도 있지만 적어도 분기별로 신제품을 내놨다라고 했을 때 그것과는 애초에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나 참여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주장하고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경제에 대한 속도, 파급력, 크기, 가격의 개별 어떤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이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아까 그 표현은 제가 쓴 건 아니고 아티팩트의 대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못 따라갈 거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 안에서 막 구매하고 놀아보는데 진짜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들이 못 따라가면 사실 다 남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속도 있겠죠. 그, 뭐, 그 최근에 보면 이제 구찌가 그 뭐 불황을 겪다가 사실 다시 살아났을 때 그들 내부의 변화 중에 뭐 MZ 세대들이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컸다라는 제가 기사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뭐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 한계점이 이제 올 거라고 봐요. 언젠가. 네네네, 피로도가 맞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신동영 팀장님이랑 이제 심기현 작가님 두 분과 함께 이제 토론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원래 처음 계획에는 저희가 한 분의 스피커를 더 모시려고 했어요. 실제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여성 스피커를 한 분 더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너무 안 되셔가지고 사실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세 명의 남자가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하고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 우리 코드 커먼즈 펍에서는 항상 이제 이 젠더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서 꼭 여성 스피커를 꼭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좀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리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 세 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지금 한 30분 계세요. 그래서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은 이렇게 손을 거기 밑에 보면 아래쪽에 손 드는 게 있습니다. 그 반응에 내려가서 보면 손 드는 게 있으니까 손을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질문을 직접 채팅창에다가 쳐주시면 제가 이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남겨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앞서 아마 신동영 팀장님이 그 신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질문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동영 팀장님이 먼저 질문을 하실 제가 권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배틀인가요? 쉬운 걸로 해주세요. 네. 아니 저 궁금한 게 저도 보다 보니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플랫폼을 잘 뜰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요 그러니까 NFT나 이런 부분 잘 모르니까 오늘 이제 정말로 잘 들었는데 듣는 거는 떴다가 강남하고 홍대에 계속 이제 뜨는 거 메타버스는 그냥 공간이고 강남 떴다가 홍대 떴다가 하는 것처럼 그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항상 떴다가 함들이 잘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면 투자의 그 가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는 잘 어벙벙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또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뜨는 메타버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할 때. 예. 네, 근데 지금 뭐 증권 쪽에서 주식 쪽에서 NFT 테마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곳들은 저는 오히려 기존의 플랫폼이나 어떤 디바이스 기술, 뭐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하나하나 각자 이렇게 작은 영역들 이미 해오던 플레이어들이 잘 테마주로서 엮여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그중에서 솔루션 형태 좀 무형적인 것들 노하우들의 경우에는 뭐 XR 쪽에서 공연 예술 쪽에서 많이 뜨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IP라고 하는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들 같은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 토큰 자체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을 거래하는 하나의 매개가 되는 것들은 결국은 피아트 머니잖아요. 국가에서 발행한 국정화폐나 이런 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프로젝트는 다 자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그 안에 토큰을 설계하거나 NFT라는 것들을 사용하도록 만들거나 그 안에서 역할을 했을 때 그 역할에 대한 보상을 가져가도록 하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어떤 난이도의 특정 난이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컴퓨팅 파워를 써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메커니즘이 그 안에 프로그램화돼 있죠. 암호화돼 있고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것처럼 이러한 메타버스 세계 안에 있는 경제 자체도 다 프로그램으로서 기록이 정의가 돼 있고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오픈 소스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게임 회사나 뭐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만약 중앙화된 형태의 서비스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 곳들의 안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알기가 어렵고 그 중에 하나 이슈가 되는 것들은 게임 아이템의 확률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코드상에서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심지어 그런 거래 내역이나 보유 내역까지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커먼즈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뭐 오픈소스나 라이센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보다 사실 더 나아간 개념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는 하드포크라는 방식으로 그냥 그 프로젝트 통째로를 복사해서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이 없어요. 그 하나의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복사가 돼서 하드포크라는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하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탄생하고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경제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뭐 주식도 사실 세상을 바꾸는 주식 이라는 주식회사라는 형태가 세상을 바꾸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뭐 소셜 섹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도 있고 근데 이제는 어떤 프로토콜 기반의 새로운 조직이나 기업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다오라는 형태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오르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적어도 그들은 주식 형태로 자신들의 자산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거의 100%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봐요. 오히려 앞서 소개해드린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자신들의 자산이 거래되기를 원하는 집단들이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사실 NFT를 제가 좀 건너뛰는 이유는 저번에 그 세션이 지지난달 세션이 있어서인데 말씀드리면서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들으실 때. 근데 이 얘기를 건너뛰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릴 수가 없어서 되게 편편한, 뾰족하지 않은 발표가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좀 질러봤습니다. 네. 신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실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제 보셨던 게 사실 우리 피앗 월드잖아요. 근데 크립토 월드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아까 이제 그 메타버스 2.0을 설명하셨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려는 사실 그 안에는 사실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신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이제 그 크립토 월드에 해당하는 가상 경제는 아까 그 구분하신 것 중에 이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좀 관계가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시나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욕망의 공간이라고 네, 네,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가치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아바타 나의 그 대체한 실현이 있는 그런 그것들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공간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그다음 욕망을 성취해 나가는 공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아까 사실은 신 작가님이 D2A라고 하는 컨셉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바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 D2A라고 하는 컨셉을 들으면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저기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디지털 미라고 하는 부분과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신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 디지털 미라고 하는 컨셉, 아까 신 팀장님이 제안하셨던 그 컨셉에서 바라봤을 때 그 D2A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과 조금 그거 연관돼서 혹시나 좀 생각하신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픈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오늘 아무래도 커먼즈의 주제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지금의 메타버스라고 소개되는 대부분의 사례를 메타버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마이크로버스라고 얘기하거나 뭐 프로토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얘기를 그 얘기의 근간에 되는 것들은 이제 오픈 메타버스랑 더 큰 메타버스가 진짜야라는 이야기 저변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유사한 얘기를 좀 급진적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포트나이트의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로블록스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블록스의 어떤 게임 아이템을 내가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아바타라는 게 나를 대신하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이 포트나이트 안에서도 연동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포트나이트와 로블록스 사이에서 자산이 실제 연동된다, 아이디가 연동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두세 개의 균형을 갖고 있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럼 포트나이트의 어떤 아이템이 로블록스에 가져가면 이건 어떤 사용성을 갖게 되는 건데 어떤 그래픽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1차적인 어떤 이야기부터 해서 이거의 총 발행 희소성이 어느 정도인데 여기 사용자 대비 이 정도 희소성이면은 이거를 이 정도의 비율로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교환 비율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거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교환 비율이 생성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말하는 여러 서비스에서의 가상 재화 간에도 그런 교환 비율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오픈 메타버스가 되게 되면은 이 안에서의 신원, 자신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나 한 명,
내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국가에서 나의 자산이 트래킹되고 내가 이 안에서의 어떤 졸업장이나 사회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다 나라는 한 명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종합되잖아요. 네, 가상세계를 대표하는 아바타. 근데 아바타의 모습은 오히려 외형적인 여러 개일 수 있지만 그것들을 대표하는 아이디의 개념. 요거를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DID, Decentralized Identity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그냥 디지털 세계에서의 절대적인 신원 증명 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면은 그 안에 많은 자산들이 담기고 경험에 대한 경험치가 담기고 사회적 관계망이 그 안에 담기고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날아다닐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페이스북을 꼽는 편이에요. 페이스북이 이미 현실 세계에서 수십억 명의 소셜그래프라는 막 방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들이 꼭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돼요. NFT, DID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디지털 세계에서의 최고의 현재 가치는 앞으로의 가치는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방대한 네트워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반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똑같이 로블록스나 그런 것처럼 오픈 메타버스를 지향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을 로그인하는 그 아바타로 모든 에코시스템을 사실 다 그러니까 통일시켜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앱도 다 공유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야망을 사실 이제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오픈 메타버스를 꿈꾸는 그런 메타버스 플레이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미 겪어봤는데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도 쓰고 있고 트위터도 쓰고 있고 인스타도 쓰고 있고 수많은 지금 다른 서비스들을 쓰고 있는데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지금 통합이 되고 있지 않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통합되기보다는 그 특성에 맞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오늘 사실 이제 그 끝단에 우리가 논의할 이제 커먼즈, 디지털 커먼즈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논의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그 오픈 메타버스가 지향하는 그런 철학과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 네네, 아니면 신작가님 네. 먼저. 네. 기술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페이스북에 100명의 친구가 있는 사람과 5,000명 최대의 친구가 있는 사람의 타임라인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 타임라인을 최적화해서 보여준다라는 알고리즘이 그 뒤에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5,000명의 포스팅하는 모든 피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라이크를 찍어놓은 브랜드의 페이지만 3,000개가 넘거든요. 이거를 다 노출했을 때는 굉장히 쓸모없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는 개인 맞춤화, 최적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작동한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결국 좋은 서비스다. 내가 이것에서 하나의 어떤 개체로서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데 메타버스는 3차원으로 표현되는 그래픽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 모니터 안에 사각의 모니터 안에 가둬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조금 더 입체감을 가지고 360도의 VR 헤드셋 같은 공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그 안에 보여지는 최대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소셜한 사람들의 수 혹은 개체의 수, 메시지의 수 해상도, 거리에 따른 어떤 감쇄와 상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더 복잡하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MMORPG 게임이라고 들 수 있는데 MMORPG 게임들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서버 형태로 다 분리를 시켜놨어요. 예를 들면은 포트나이트도 지금 게임을 한 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총 100명의 유저가 하나의 방 안에 존재를 하고 하나의 게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게임에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은 이쪽하고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인 오픈 메타버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5만 명이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보고 있는 장면 같은 것들이 가상세계 안에서도 가능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디지털 특성, 가상의 특성을 따서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릴 수 있어. 만약에 어떤 필터링을 하나를 했을 때 이 중에서 5,000명이 가려지고 그 자리를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채워줘 같은 경험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조차도 멀티태스킹이라는 행위가 상당히 유연해진 상태죠. 초반에는 사실 안 됐었죠.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 둘 다 멀티태스킹 개념이 거의 없이
우리가 불편함을 참으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내가 몰입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이게 나라고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공존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 두 개를 켜놓고 두 개 동시에 즐긴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페이스북, 트위터는 우리가 동시에 할 수 있고요. 두 개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뭐 피드를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건 좀 더 존재론적인 측면과 몰입이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도 분명히 다른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혹시 신 팀장님은 근데 어떻게 오픈 생각하세요? 메타버스의 정확한 정의를 뭘로 아, 했을까요? 그거를 좀 신 작가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형태로도 정의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공감하는 거는 지금 저는 좀 급진주의자라고 가정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들이 메타버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 동의를 하고요. 오픈 메타버스라는 거가 오픈이라는 말을 떼고 세상에 한두 개가 존재를 할 텐데 그게 우리가 진짜로 지향할 메타버스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 수익을 거두겠다, 제가 어떤 명예를 얻겠다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옛날부터 한 10년, 12년 전부터 약간 몽상가졌고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행동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저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타버스는 있어요. 아주 개인적인 정의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 스펙트럼을 만약에 놓고 보면은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야, 제부터가 메타버스야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설득력 있고요. 저처럼 혹은 아까 말씀 주신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 속의 궁극의 세상, 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로 사실 모여 있고 현실의 경제와 연결이 되죠, 직접적으로. 네, 그런 게 진짜 메타버스야 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그 현상 자체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픈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만 부연을 좀 드리자면, 사실 뭐 그 컨셉 자체도 메타버스의 컨셉처럼 아직도 뭐 확장되고 있고 하나로 정의되어 있지 않긴 한데, 하나의 철학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피니티 워 같은 데 보면 수많은 그 어벤져스들이 꽉 한 자리에 나와서 같이 막 싸우고 한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인데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메타버스죠. 그 자리에서 오픈돼서 우리의 아이덴티티 하나로 각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사실 뭐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가 이제 80년 살고 있으면 이거는 피지컬 얼스이긴 한데, 만약에 이 지구를 그대로 똑같이 해서 모든 인구가 다 사는 곳이 있다. 그럼 이제 지금 신 작가님이 상상하시는 그런 이제 진짜 그 하나의 원월드 메타버스, 오픈 메타버스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하나의 통일된 하나만을 이게 소비하고 요구하지 않는 존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좀 오픈 메타버스를 좀 이렇게 믿진 않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커먼즈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신 근데 팀장님의 생각이 저는 사람의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요즘은 재밌는 게 기술만 보다가 욕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첫 번째는 오픈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내가 페이스북, 지금 현재 제가 추구하는 건 페이스북과 링크인에서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소셜성에, 그리고 링크인은 프로페셔널인데 저는 소셜성 내의 프로페셔널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링크인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똑같이 그 패치돼 있는 사람들이 다 링크인에 다 있었으면, 링크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욕망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또 링크인, 인스타그램, 뭐 부캐 등등 해서 각각마다 각 채널마다 각 그 아바타마다 다른 나를 그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욕망들의 차이. 근데 사실 저도요. 어떨 때는 하나로, 어떨 때는 다양하게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 하나 자체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모여져가지고 그 부분들을 어떨 때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개인화된 부분을 더 많이 부캐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서플라이가 있으면 그게 좀 떴다가, 또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 또 바뀌어지면 거기에 뭐 구찌나 이런 것처럼 적응을 잘 하는 쪽이 있으면 뜰 거고, 아니면 다시 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진입자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다이내믹스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욕망과 그리고 기술, 그리고 기업들의 욕망과 그리고 오픈니스, 이 세 가지가 엮여가지고 다이내믹스로 만든 함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실제로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반영이 돼 있는 사실 아바타라고 하긴 좀 어렵죠.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가 새로 이제 도입이 돼서 페이스북 계정에 아바타가 연동돼 있긴 하지만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페셔널 네트워크이고 거기는 이제 아바타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프로파일링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 세계 나랑 이제 마치 디지털 트윈처럼 미러링이 돼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로블록스나 뭐 마크나 내지는 뭐 모동숲이나 이런 곳들은 실질적으로 사람마다 그 취향에 따라서 그냥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아바타들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다른 내가 그냥 원하는 뭐 성을 바꿔서 뭐 남성이 여성, 여성이 남성 내지는 중성 같은 다른 성을 가진 아바타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외형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자기 자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선택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뭐 멀티 아이디, 멀티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아바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또 멀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더해져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다양성이 저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저도 있고요. 거기에 네, 공감하는 게 네, 제가 네. 그 게임덕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완전 초딩들을 만났을 때는 그 친구들이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자기의 엄마가 준 이름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가 정의하는 자기를 만들고 부캐 1, 2, 3를 음, 만들어서 그때마다 달라요. 나는 부캐 1에서는 정확한 그러니까 유재석이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스스로 캐릭터를 정의하고 그 캐릭터에 맞춰서 움직여요. 예, 그런 것처럼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트렌드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태어나는 세대들은 스스로 이제 정의하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캐릭터 등등을 만들면서 계속 그냥 알아서 잘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오픈 메타버스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놀 수 있는 곳이면 있고 내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가 없으면 그냥 떠나거든요. 예, 네, 예. 네. 네, 일단 계속 지금 참가하시는 다른 분들이 아직 질문이나 뭐 이런 걸 안 하셔서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거고요. 네. 35분쯤 되면 이제 제가 그 플로어에 있는 분들께도 막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우리가 좀 오늘 같이 논의하려고 만들어 놓은 질문들이 한 6-7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좀 한두 개를 먼저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경제, 가상 경제라는 얘기를 오늘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예전에 뭐 싸이월드 도토리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가상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와 생산 내지는 교환이라고 하는 가치 교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이제 디지털 경제가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가상 경제라고 하는 개념들이 거기서 더 이제 또 이렇게 더 커지고 있고 이런 가상 경제가 이제 계속 진화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이슈 내지는 뭔가 큰 문제 이런 것들은 뭐가 될 것이며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어떤 뭐 필연적인 미래가 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신기현 작가님이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웹이라는 걸 통해서 온라인 경험이 계속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편의성과 프라이버시라는 두 가지, 그리고 감시 사회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됐었고, 최근에 뭐 구글을 비롯한 애플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 유럽 같은 사회에서는 사회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거나 굉장히 많은 벌금이나 규제들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캐시 같은 웹브라우저 상에서 캐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쿠키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 많은 광고들이 어떤 개인들에게 타겟팅이 돼서 제공이 됐었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나는 그것들을 좀 불편함으로 감수한다. 뭐 이러한 서로 간의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사용자 경험담까지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앞으로 이제 가상의 3차원 공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디바이스 환경 측면에서도 뭐 헤드셋이 우리의 신체 데이터까지 흡수해서 이것들을 기업에게 제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이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의 사례를 좀 들면은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내놓으면서 파격적으로 시도한 사용자 경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큘러스 2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가입된 데이터를 여기다 연동해야지 그 이후에 앱스토어나 여러 뭐 실제 컨텐츠 경험을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딱 그렇게 로그인하면은 오큘러스 퀘스트 구매한 다른 사용자들을 강제적으로 노출하고 친구를 맺도록 유도를 해요. 초기 진입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이미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하나의 패권, 어떤 2차원의 웹에서 만들어냈던 그리고 모바일까지 확장됐던 이러한 패권들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더 최근에 와서는 페이스북에 제가 온라인 웹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오큘러스 친구들을 추천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의 친구를 맺으라고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섬찟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그래서 잘 될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반에 이제 무지해서 무지하거나 경계심이 없을 때 사회적인 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냥 수용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철저히 다뤄져야 되는 얘기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로블록스나 이런 데서 그 어뷰징이나 혹은 사이버 불링이라고 표현하죠. 뭐 괴롭히고 욕하고 희롱하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피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빨리 다뤄지고 있고 이슈가 크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로블록스를 엄청 비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안에서 만들어진 창작물들이 어떤 저작권을 침해를 했을 때 그것들을 검수를 하는 게 저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일단 심의 중이니 차단한다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에픽게임즈에서 코어라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기반의 플랫폼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현재 심의 중이라서 접속할 수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회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일종의 샌드박스처럼 우리가 사회가 한 번씩 경험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더 개방적으로 하는 사회가 있을 거고요. 문제는 이들 사회가 메타버스라는 어떤 서비스는 이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NBA 탑샷 같은 것들 말씀드릴 때 우리의 어떤 커머스 경험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의 경험, 하나의 시간, 하나의 공간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경쟁에서 나는 제약 상황이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고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가상 경제라는 사회에서 난 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주라는 개념을 언급하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국가, 아까 팀장님 말씀 주신 부모님이 정해준 이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만약에 가상세계에서 제약이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의 혜택이나 안전장치 보호해주는 모든 혜택들을 벗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급진적인 생각들이 지금 새로운 세대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실제 페이스북 그 로그인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 컴플레인이 되게 많죠. 사실 반론도 되게 많고. 근데 제가 만약에 페이스북 그 CEO라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페이스북이 꿈꾸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는 결국 메타버스 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호라이즌 같은 것들의 미래 모습이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세계를 그대로 가져가려면 그걸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반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신 팀장님은 어떤 이슈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저는 사실상 크리에이티브하진 못한 사람이어가지고 신경 작가님이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해서 제 걸 에딩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개는 3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경제라고 했을 때 정말로 진짜로 새로운 것일까라고 했을 때 싸이월드나 아니면 뭐 등등의 가상화폐라고는 하겠지만 현실에 있었을 때는 국가화폐 말고는 다 그 상품권,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문화상품권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걸 아이디어를 얻느냐면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문화상품권 깡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깡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상 공간에서 놀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디지털 경제나 아니면 현실 경제를 굳이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명확하겠지만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메타버스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위협적인 게 쿠팡일 건데 쿠팡이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문제는 신세계 마트나 아니면 롯데가 될 것 같다. 왜냐? 2차원 상황에서 어떻게든 UX를 제일 잘 구현하는 거는 쿠팡이나 아니면 아마존 등등이 되겠지만 내가
속으로 들어가는 3,360도 공간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쇼핑하는 그런 UX는 아니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디지털로만 잘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 오히려 과거에 온라인 중심에서 패권이 오히려 오프라인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UX 관점에서요. 네, 세 번째는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바타가 갖는 익명성. 사람이 기본적으로 착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되게 약한 존재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그 익명성 하에서 무슨 짓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게임덕을 했을 때 가장 서비스가 위험해졌을 때가 그러니까 스타들이 딱딱 있어 포진했을 때 한 여러 명이 있으면 서비스가 활발한데 사람들이 계속 괴롭혀요. 그 다음에 하나 떨어지고 하면 마지막 한 사람 남았을 때까지 괴롭히다가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자기도 떠나가면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유명해지면 괴롭힘을 당하고 댓글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던지는 사람은 그냥 취미인데 받는 사람은 진짜로 그러니까 목숨을 왔다 갔다 쓸 정도로 그러니까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도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그 두 분께 공통적으로 똑같은 두 개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메타버스에 오랫동안 이제 연구 뭐 이렇게 리서치도 해오시고 자료도 정리하시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어떤 의미나 이런 정의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는 원론적인 어떤 그런 세계와 뭐 AR이나 VR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메타버스를 구현하거나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과 메타버스를 함께 막 섞어서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약간 혼동스러운 그런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진짜 그 상위에 있는 세계, 디지털로 구현된 세계와 그런 것들을 구현하거나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을 오늘 좀 분리돼서 이제 좀 논의를 해본다고 했을 때 두 분들은 이제 그런 기술이나 그런 관련된 서비스나 앱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고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두 분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가장 재미있고 열심히 잘하고 정말 사랑하고 최애하는 메타버스 뭐 서비스나 앱도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를 이용한 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뭐 다른 서비스나 앱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좋아하고 평상시에 많이 하고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앱이나 서비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각각 뭐가 있는지 두 분이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 팀장님 먼저. 네, 저는 그 아바타라는 측면에서는 누가 뭐래도 페이스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링크인이겠죠. 네, 최근 들어서 재밌는 건 링크인 쪽에 올리면 보고서 올리면 뷰수나 아니면 공유수가 훨씬 더 높아가지고 네, 거기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XR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술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걸 정의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 빅스크린, 오클러스 빅스크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거 전에서는 빅시네마 빅스크린인가요? 빅스크린 맞아요. 네. 빅시네마의 라운지에서 모여서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그 오클러스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글로서 접근했을 때는 그냥 시각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다 스페셜 사운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뭔가 쑥 크게 들어오면 옆에 보면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운드라는 부분을 가지고 되게 편리하게 그 다음에 그 거리감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만나가지고 아바타가 얘기해보면 목소리가 13살이에요. 그런데 소재가 똑같으면 그냥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래서 아바타 측면에서는 페이스북, 링크인, 요즘 링크인 그리고 XR 측면에서는 빅스크린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네. 신 작가님께 또 궁금하네요. 네. 네, 저는 웬만한 거 새로 나오면 베타나 알파 그리고 어떤 디지털 자산 같은 것들을 세일하면 거의 프리세일 단계에서 다 뭐 구매를 하거나 이런 관계들을 맺는 편이거든요. 다 너무 피곤해서 이제 제가 진심을 즐기며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집에 헤드셋 같은 거 너무 많은데 거의 안 하고요. 피로도라는 거는 정말 총체적인 곱하기로 다가오는데 이제 거의
끝인 것 같아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고 저는 제가 즐거움을 얻는 거는 초반에 이제 데모 같은 것도 사용해보고 그들의 어떤 의도,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을 괜히 파헤쳐보고 분석해보고 내가 깨달은 것 같아라는 그 순간을 즐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상세계에서의 경험을 로부터 얻는 것보다 내가 현실에 다시 나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선물 같은 그런 보상들이 더 저한테는 큰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링크드인에서 조회수 올라가는 것 같이 저는 이제 저 혼자, 그 남들과가 아니라 저 혼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도 이제 의도하신 질문에 맞춰서 2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각적으로 화려함이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 드림즈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드림즈가 굉장히 샌드박스 형태의 플랫폼인데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언리얼 엔진, 최근에 뭐 언리얼 엔진에서 새로운 데모를 보여줬다. 그러면 누군가 그 장면을 똑같이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툴 자체가 굉장히 피지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심지어 VR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VR 안에서 내가 2손을 활용해서 2손의 어떤 컨트롤러를 가지고 마치 조각을 빚듯이 어떤 장면들을 만들고 3차원 공간에 페인팅을 하는 방식. 예전에 구글이 만들었던 틸트 브러쉬 같은 것들도 있었고 오큘러스 쪽으로 가면은 뭐 퀼이나 미디엄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음악 인터페이스가 있고 영화를 만들 수, 영화나 뮤직비디오 영상 같은 그런 시퀀스 기반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중요한 지점은 하나의 인터페이스, 하나의 가상세계의 하나의 창작 공간 안에서 장르에 구분 없는 모든 창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게임도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임들을 가지고 어떤 컨퍼런스 같은 것도 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앞으로 소니라는 회사가 유니티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떠오르는 이슈는 2차 창작에 대한 저작권 문제. 제가 일부러 오늘 커먼즈라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이슈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를 해도 마지막에 수익화라는 부분에 막혀요. 현재는 드림즈가. 만약에 이런 수익화 부분, 크리에이터로서의 수익화 부분이 열리면은 이쪽 시장이 순식간에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로블록스, 제페토 둘 다 환전성을 갖죠. 현실 세계에 내가 쌀을 사 먹고 우유를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소셜 VR 플랫폼 중에는 최근에 뭐 1조 가까이 밸류에이션 받았던 레크룸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레크룸도 거기서 좀 프리미엄 상품 이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는 환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저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IMVU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여기는 아예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서 거래소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까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저는 이러한 환전성이 붙는 순간 모든 것이 강력해지는 한편 모든 규제가 이쪽으로 순식간에 달려들 것이다. 그러면은 다음 패러다임은 이게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와 효용성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분쟁이 많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바타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닌텐도의 미라고 하는 아바타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이유는 검증이 됐어요. 10년 넘게, 15년 제가 정확한 연수는 기억 안 나는데 15년 정도 동일한 아바타 시스템이 현재까지 작동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의 포인트 중에는 기술적인 하드웨어의 특성, 사용자들의 층, 닌텐도는 심지어 타겟이 1세에서 99세거든요. 저는 개방성, 확장성 측면에서 닌텐도의 미만큼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없고 현실 세계와 연결된 지점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닌텐도가 갖고 있는 철학 중에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철학이 있는데
실제로 타이틀들을 보시면 교육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익스텐션 개념의 하드웨어들을 많이 선보였거든요. 이게 뭐 요가를 하는 매트인 것들도 있고 액티비티 트래커, 뭐 핏빗이나 이런 것들 같은 액티비티 트래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게임과 연동돼서 라이프 로깅을 넘어서 게임의 보상으로서 사용되는 그리고 과거에 이제 3DS라고 한 휴대용 기기가 있었거든요. 스위치 이전 버전. 이 기계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낮은 스펙을 갖고 있을 뿐더러 통신 기능이 거의 없어요. 적외선 통신, 와이파이 다이렉트 같은 이런 고지연, 저속, 뭐 불편함, 막 이런 네트워크 환경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이 디바이스를 갖고 마주친 사람들끼리 트랜지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이 설정해놓은 어떤 아바타가 내가 다시 게임에 들어갔을 때 오늘 길을 가면서 뭐 10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런 프로필이 내 친구로 등록이 되는 한편 그들의 어떤 도움을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닌텐도는 검증된 10년 이상의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것들이 현재 최신 타이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 사항들을 뚫고 사용자 경험상에 좋은 것들, 지표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유, 네. 사실 그 원하는 답변까지 다 해주셔서 네,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한 30분 정도 남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김성직 님이 지금 손을 드셨어요. 네, 마이크 키시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두 분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두 분 다 제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커넥션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또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갖고 이제 커먼즈 신청해가지고 잘 들었고요. 제가 얘기를 쭉 듣다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작가님이나 뭐 팀장님만큼 그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어떤 경험이 있지는 않고 특히 이제 탈중앙화 내지는 뭐 NFT 기반의 어떤 그 프로토콜 이쪽은 제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약간 제 이해를 도모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은 그러니까 아까 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플랫폼에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을 해서 그 기존의 그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메타버스로 가는 측면에도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사실은 어쨌든 그 암호화폐 위주의 어떤 가상경제 시스템이 그 명분이나 어떤 목적 자체는 기존의 우리 지금 현재 기존까지 영향력을 미치던 기존의 어떤 중앙 집중적인 방식보다는 일종의 민주화된 어떤 방식과 개방성 또 어떤 그 아까 커먼즈 말씀도 계속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제 배경 사진도 약간 업사이드 다운 모습처럼 현실을 위에다 붙여놓고 약간 시뮬레이션을 바닥에 붙여놨는데 결국에는 가상 경제나 어떤 암호화폐 기반 내지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대중화가 되고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업사이드 다운의 순간이 어느 순간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금 얘기되는 부분을 듣다 보면은 페이스북 사례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지금 현재 기득권 말하자면 디지털 경제 플랫폼 비즈니스 내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플레이어들이나 또 지금 막 NFT 마켓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시는 분들은 또 향후에 계속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토콜이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뭔가 또 새로운 마켓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나지 않고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포장지만 바꾸는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그 뭐 NFT 거래도 해보시고 또 실제 플레이 그 트랜잭션이나 행위들을 해보신 관점에서 이런 의문이나 이런 그 이해를 도모하는 쪽에 조금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다면은 네네. 이 질문은 신기현 작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주신 거를 일단 제가 조금 메모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적어봤고요. 비트코인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의 비트코인에 대한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 상품으로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사서 운이 좋으면 내일 번다. 운이 안 좋으면 내린다. 이런 변동성 자체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을 기본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의 분산 원장이라는 원래 본질 자체를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페이스북, 뭐 커머스 쪽 예를 들어볼게요. 카카오 커머스가 있다. 혹은 뭐 네이버 쇼핑이 있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상에서의 커머스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런 거래 내역들이랑 기록들은 다 그들의 어떤 서버 안에 장부 형태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내부에 폐쇄된 망을 통해서 정산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실시간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월 단위일 수도 있고 주 단위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분산 원장을 활용했을 때는 누구나 원하면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그 안에다가 자신들의 거래 기록을 기록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 기술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의 예로는 카카오페이 같은 데서 실제 이걸 인프라로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을 기록하기에 효율적인 네트워크였던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비싸졌어요. 사용이 비싸고 불편해지고 효용성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이것들을 갈아탔고요. 지금의 블록체인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데 어떤 블록체인을 처음에는 활용했다가 그거의 사용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꼭 탈중앙화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지는 않아요. 저 자체도 제가 탈중앙화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아니고 예를 들어 국가의 화폐를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바꿔놓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아나키스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그런데 반대로 이 자체가 실제로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가진 인프라로서 작동하느냐 효용성을 갖느냐 뭐 비용 절감이나 편리함을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다예요. 앞으로는 더더욱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고 지금만 하더라도 오히려 좀 중앙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중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일례로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서 뉴스를 구독해서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월 단위로 10,000원 정도를 내고 제가 이번 달에 한 이틀밖에 안 봤어요. 그래도 월 비용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확장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일정만큼의 크레딧을 충전을 해놨을 때 여기서 이제 작동하는 것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이크로 페이먼트, 마이크로 트랜잭션이라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열었을 때 0.0001원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스크롤 다운 할 때마다 과금이 된 것들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 구독 모델들이 가능해지는 거고 만약에 이것들을 P2P의 개념으로 어떤 중앙화된 주체를 거치지 않고 유저들 간에 서로 페이먼트를 한다,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1원만큼의 트랜잭션을 주고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이라고 상상을 하면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1원을 트랜잭션 일으키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0.0001원을 지불한다. 우리는 이거를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에는 지금의 기득권자들이 다 가져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래서 지금의 모바일에서 앱스토어, 애플과 구글이 양대 산맥으로 딱 두 개를 가져갔잖아요. 양분화해서 가져갔잖아요. 비슷한 모습이 초반에 좀 펼쳐질 거라고 봐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철학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굉장히 부분으로서 존재를 할 건데 이들의 파일을 다 합쳐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는 보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프로토콜이라는 것들을 가져와서 나의 서비스나 게임이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게 하나 성공 사례를 예를 들면 아까 유니스왑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화된 거래소들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비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벌어지는 거래량보다 유니스왑에서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다. 더 많은 수수료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산업적으로도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해 증명이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들은 왜 거기 와서 거래를 하냐? 그 안에서는 희소한 어떤 기회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런 설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다양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들과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새로운 산업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디지털 경제의 관점에서 이제 이런 크립토 월드의 이제 이런 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게 같은 디지털로 구현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핏이 잘 맞고 계속 끊임없이 그게 이제 연동되면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앞으로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이제 그 몇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데 이제 지금 청중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손을 안 드시지만 이게 질문을 하실 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래서 먼저 그 윤종수 이사장님, 네 지금 마이크 끄고 카메라 끄고 계시는데 우리 저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아이고 깜짝이야. 네, 제가 아들하고 편안하게 듣고 있어가지고 키지 못했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말씀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그 메타버스나 NFT나 이제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반커먼즈다. 우리가 원래 블록체인부터 이제 약간의 그런 얘기는 있었죠. 복제되지 않는 디지털은 결국 커먼즈에 있던 거를 소위 말하는 다시 우리에 가둬놓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고, 저도 이제 블록체인 얘기할 때는 이제 그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의 어떤 가치를 파악을 이전까지는 가치로서 파악 못했던 우리가 커먼즈를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밸류를 준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먼즈라는 게 블록체인의 코인이나 토큰이라는 그게 이제 나와서 반드시 반커먼즈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전에 메타버스나 이제 NFT를 들으면 특히 그 디센트럴라이즈 랜드 거기서 랜드를 구입하는 거 보면 현실 세계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커먼즈냐 아니냐에 가장 논쟁이 심한 게 이제 부동산인데, 지금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뭔가 진화된 방향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시 가상세계로 와서 그 문법으로 그 가치로서 이제 똑같은 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는 자유롭게 생각했던 이 디지털 세상을 또 가둬놓는 또 그런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게 결국 주도적으로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이런 데서 만약에 주도한다 그러면 애초에 새로운 인터넷이 나왔을 때마다 그나마 세상을 좀 바꾸려고 했던 그게 몽상가적이든 공상적이든 공상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낭만주의든 그런 간에 새로운 시기의 흐름에 어떤 뭔가를 준다기보다는 지금의 메타버스에 논의되는 거는 현실 세계를 오히려 그대로 가져와서 그 문법을 그대로 또 확장시키는 듯한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모습 말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시도들은 없는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신 작가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 굉장히 커먼즈의 핏에 잘 맞는 오히려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기술 요소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식에서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더 중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히려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들어오지 않은 비어있는 이 타이밍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기득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좀 더 반대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순수하게
어떤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관점들도 있고 그런 실험을 한번 현실에서는 할 수 없지만 가상에서는 해보자라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커먼즈의 방식으로 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떤 방어책으로서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서도 기업들이 많이 실험이 됐었는데 실제 그들이 얼마큼의 증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기는 해요. 이상과 현실에서 기득권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확률이 낮은 싸움에 가깝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뭐 기업들이 후원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러면은 만약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볼게요. 만약에 이들의 프로젝트가 어떤 국가에 대한 좀 저항적인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명분 자체가 희석되는 거죠. 네, 기업에 대한 기업의 어떤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경제 논리에 반하는 어떤 실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 희석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상 세계에서 가상 경제를 기반으로 펼쳐질 일들은 일단 첫 번째 타이밍적으로는 확실히 많은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메타버스 이야기 때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의 연결점을 훨씬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실 세계 가치로 연결될 수 있을까? 개인의 성장이나 발전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가상세계 안에서의 어떤 협력하는 모습들, 가치를 공유하는 모습들 되게 다른 방식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는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 사례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초기 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모두가 경쟁을 해서 1,000명 중에 1명만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굉장히 확률 낮은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안에서 밸리데이터나 그런 뭐랄까 연합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1,000명의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1,000명이 다 같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 인센티브 경쟁에 뛰어들어서 100%의 확률로 1,000분의 1을 가져가자라는 것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어요. 이거는 블록체인의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DPoS라는 개념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것들을 금융상품화해서 누구나 그 금융상품을 통해서 내가 참여한 만큼 보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실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보여진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제가 이 밸리데이터들이 100명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지금 거의 회사의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회사가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비교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그 회사가 에스토니아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정책에 동의하고 상품을 이용하고 내가 기여한 만큼이 정직하게 보상을 돌아온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은 오프라인 공간까지 연결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요. 하나의 예로는 우리가 커피숍에서 주인이 건물주인데 커피숍 주인은 건물주가 아니죠. 세를 내고 있죠. 건물주는 따로 있죠. 근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줘야 돼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고객에게 환하게 웃어줌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혹은 고객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이 0.5원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켰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건물의 가치, 지역의 가치의 0.5원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고용주가 0.5원을 지불해서 피고용인에게 0.5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현실 세계까지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후속 질문은 받지 않기로 할 거고요. 네, 이제 그 한 10분, 15분 안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따로 이제 받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한 번도 발언을 안 하셨던 분들께 제가 한 번씩 발언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를 드리면 특별히 이제 발언하기 싫으신 분은 안 키셔도 되는데 발언을 오늘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오늘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같은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차마 못했다. 근데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짧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짧게 소회를 좀 한 번씩 공유하는 시간을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주님, 우리 항상 질문이 많았던 분인데 오늘 조용히 있었어요.
네. 혹시나 저에게 올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끼어들 수 없을 약간 레벨로 이렇게 약간 굉장히 철학적이고 왔다 갔다, 어쨌든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돼서, 정말 그냥 이렇게 따라가기 사실 좀 바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냥 저는 원래 오늘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가지고 들어왔던 제 그냥 궁금증이나 기대는 제 주변에 실제로 그러니까 일터로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이제 시도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런 나이대에 있으니까 이제 그게 많아져서 그냥 그 경험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에 좀 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앞서서 나가서 그런 일터로서의 경험은 어디까지 가 있나 사실 그런 걸 조금 궁금해서 있었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약간 또 초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일단 이것만으로 저 매우 만족하고 오늘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막 질문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편하게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김가윤님 혹시 소회 한마디. 김가윤님, 네, 어려우신가 봅니다. 네, 두 분이 들어와신 조성은님도 계시고 성은조님도 계시고, 네, 네, 같은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지금 카메라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오늘 들은 거하고 정부에서 이제 접근하고자 하는 방식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너무 기존의 방식대로 가고 있고 오늘 제가 들은 것들은 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지금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나타나는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까를 아직까지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잘 모르지만 하나 재밌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개념을 하나 얻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인터넷, 디지털하게 되면은 정말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거였잖아요. 복사해도 그 오리지널리티랑 거의 똑같은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방에 퍼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이제 딱 증명해주는 NFT가 생기면서는 도대체 그런 디지털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특성 자체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디지털 세상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가 정말 궁금했고 또 하나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봤을 때 지금 신기현님이 발표해 준 것들의 궁극적인 것들을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예들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흥미로웠으나 그리고 정말 자기가 흥미로운 것들을 표현하고 그것을 뭐 식물경제처럼 가상경제를 해가지고 뭔가 주고받지만 이것도 다 놀이로 보였고 실질적으로 막 간업사회 식으로 교육받고 그렇게 그 시스템을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창출되는데 라는 의문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의문부터는 지워야지만 제대로 메타버스를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되겠으나 자꾸 거기에 대한 장벽이 있다는 것이 좀 재밌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놀이가 어떤 세상에 돌아가게 하는 무엇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거를 상상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아쉬움.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은 지금 이런 메타버스를 지금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적 논리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10대들 뭐 지금 신기현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놀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도 근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정말 마음껏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다음 세대는 이 놀이를 통해서 뭔가의 다른 세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뭔가가 되었을 텐데 거기에 혹시 끼어들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뭐 20대에 처음 디지털 세상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신기술을 빠르게 발전하고 잘 따라왔다고 했지만 이 메타버스에서는 꽉 막혔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디지털 격차를 심하게 느끼겠구나. 문제는 제가 예전부터 롤플레잉 게임이라도 했으면은 그나마 좀 더 따라갔을 텐데 그것조차 저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부터 엄청난 디지털 격차가 생기겠구나라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님은 발언 기회를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네, 카메라는 네. 그 나중에 신기현 작가님 뭐 초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른 분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그 이광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이 안 켜지네요. 네, 보입니다. 네. 오늘 너무 제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배운 기회 같아요. 이제 방금 앞서서 저희 조성훈님이 얘기한 그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지금 아들하고 같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제 아이가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맞아요. 또 디스코드를 통해서 지금 세계와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많이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오늘 과정을 통해서 또 제가 모르는 세계까지 좀 배운 것 같아서 앞으로 공부할 분야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윤종수님은 제가 그 옛날 트레바리 할 때 저희 클럽장님이었어요. 전일주님도 그렇고 이게 또 어쩌면 이 줌이라는 것도 메타버스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정리해도 한 게. 아니요, 안 됩니다. 안 이분만요? 됩니다. 안 안 돼요? 됩니다. 좀 알겠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발언 드릴 테니까 마지막 발언 지금 할 때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일단 네, 뮤트해 주시고요. 네, 이용욱님. 네, 안 되시납니다. 이용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 아직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회의가 생겨가지고 한참 쉬었다 와서 이런 내용이 그 앞에서 이미 터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하고 실제 세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오감을 통한 체험이 중요한 제품들 있잖아요. 뭐 냄새라든지 뭐 촉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카메라의 뭐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상품들이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그 프로모트 되고 그게 실제 실생활에서의 비즈니스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메타버스에서의 인간의 그 체험은 뭐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디바이스에 일단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메라의 화질이다 그러면은 그 카메라의 진짜 화질, 실세계에서의 화질이 아니라 내가 보는 모니터의 화질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메타버스라는 환경을 내가 체험하는 메타버스라는 환경에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메타버스라는 새 공간에서 고객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좀 더 그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데 혹시 터치가 됐었나요? 네. 그 사실은 지금 그 질문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신동현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제가 클로징 멘트를 드릴 테니까 지금 하시고 싶었던 얘기 더하기 지금 이용욱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마지막에 좀 한번 그 산업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네. 다른 소회 조금 안 드려 이제 아까 전민재님 혹시 소회 살짝 공유 가능하실까요? 전민재님. 네, 어려우신가 봅니다. 네, 클라라 우님. 네,
네, 어려우신 것 같고, 네, 권용우님. 권용우님. 네, 제가 이제 안 시키니까 그냥 안 키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서정욱 이사님, 계신가요? 서정욱 이사님. 네, 다 이제 뭐 보이콧하기로 하셨나 봅니다. 네, 아르디야님, 아르디님, 네, 이제 마지막 분이 남은 것 같아요. 아니다, 이윤아님, 아까 윤아님 계셨는데, 윤아님, 네, 마이크 키시고요. 예, 저도 질문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황정우님 계신가요? 황정우님, 토니 황님. 네, 반갑습니다. 최용욱 이사님 덕분에 초대받아서 들어왔고요. 오늘 정말 저 메타버스 초보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비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하지만 요즘 어린이라고 하죠. 메린이라는 느낌으로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들으면서도 궁금한 게 정말 많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최용욱 이사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들어서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아까 신동영 팀장님과 이제 신기현 작가님께 이제 마무리 멘트를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은 사실 커먼즈를 생활 속에 실천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자료도 맨날 공유하시고 이렇게 생각도 공유하시고 그래서 오늘 되게 이제 두 분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동현 팀장님은 아까 이용님 답변과 함께 마무리 멘트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사실 네. 제가 게임더 가면서 정리했던 이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표이긴 한데요. 오늘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전부 다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느낀 게 뭐냐면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Z세대들이 MZ세대들이 그냥 그들이 노는 공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 나눴던 게 기존 세대들이 그냥 그러니까 실은 리슨 닥치고 앉아가지고 듣고 그걸 잘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시도해보고 배우겠습니다. 이게 기존 세대들인데 MZ 세대들은 그냥 한번 해보고 뭐 좋으면 하고 아니면 차보고 그냥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에이 그냥 선생님한테 안 묻고 친구들한테 안 묻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내가 사보자 배워가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런 욕망들이 투영되는 공간이 아마 메타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기술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용 성모님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요. 따라해요. 예. 그 말씀하셨던 부분은 딱 그런 것 같아요. 마케팅적으로 아바타를 잘 활용한다. 이노베이티브하게 잘 활용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은 계속 해 나갔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기업의 당면 과제이며 성장에 대한 기본 바탕이다. 그리고 XR이라는 부분이 오감이라는 측면에서 XR, 그 다음에 촉각, 시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는 관점인데, 그러니까 미각과 후각은 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상용할 것인지, 기업 밸류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화면 공유 꺼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기현 작가님의 마지막 클로징 멘트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완전한 디지털 기반의 어떤 3차원 공간들, 아바타로 대변되는 이런 공간들을 오히려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올해 초까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2년 정도 깊게 참여를 했었어요. 여기서 다뤄졌던 게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이제 향이나 맛에 대한 얘기를 잠깐 주셨었고 저는 커피에 대해서 2년 동안 미쳐서 살았었는데 커피를 디지털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굉장히 깊게 분해하고 이것들을 사람들의 행동이나 기호에 맞춰 개인 맞춤화를 해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제한될 때는 공장 자동화 기기나 로보틱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여기서도 이제 프로토콜 얘기가 나오는데 뭐 트윈 캣이라는 어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기기들을 다 하나의 어떤 프로토콜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에서 실시간으로 가상세계 안에서 보여지게 했었고, 필요하다면은 시간을 빨리 돌려서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한 시뮬레이션을 작동하도록 하고, 거기에 나중에 필요하면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넣어서 현실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어떤 행동들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 빨리 압축해서 경험해서 얘네들 다시 현실 세계의 장치에다가 어떤 시설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했는데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정말 커피라고 하는 원두 하나를 건드린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세상이 궁극적인 메타버스 세계로 간다라는 얘기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적어도 넓게 가져가는 접근 하나, 그리고 깊게 가져가는 접근 하나를 해봤다라는 경험 자체가 저한테 이런 상상력을, XY로서 어떤 상상력을 넓히는 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산업에서나 특정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하실 때 그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수직적으로도 한번 깊게 가보시고요. 좀 트렌드적으로 얘기되는 넓은 세상에 대한 키워드들을 좀 얇게라도 한 번씩 가보시는 것, 대신 안 가본 데도 한 번씩 가보시고 시간과 돈과 노력도 조금씩 들여보시고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피를 썩는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두 분 덕분에 너무 깊이 있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토론과 발제가 됐던 것 같고요. 저도 덕분에 많은 생각,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또 기존에 또 모르던 것들도 좀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어쨌거나 두 분이 사실은 이런 분야 메타버스에 한정되어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이런 고민들 많이 해오셨고 그런 고민들과 함께 또 다양한 프로젝트 해오시면서 겪었던 아주 소중한 인사이트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동영 팀장님 그리고 신기현 미디어 아티스트 분께 작가님께 우리 다 같이 그 감사의 박수를 먼저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된 질문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사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더 토론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약속한 시간이 원래 10시 20분이 저희가 맥스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완결도 아니고 완성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 디지털 커먼즈의 고민을 막 이제 시작한 느낌을 가지실 텐데 앞으로 계속 우리 커먼즈, 펍, 그다음에 사단법인 코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견 작가님 하시는 프로젝트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신동영 팀장님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또 하시는 일들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커먼즈 펍에서 여러분들 자주 뵈면 좋겠고요. 오늘 저도 머더레이터로 참여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